매주 화요일마다 업종 하나 정해서요, 깊이 있게 연구해보는 시간 갖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내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업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 갖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의 김경기 수석연구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님, 그 대표적인 내수주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도 내수 침체, 서비스업 다 침체고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하반기 우리 내수 시장, 소비 시장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을까? 먼저 환경부터 점검해 볼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현 내수 소비 부진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신용카드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가계 소비 여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계 소득의 60%를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작년에 한 7% 정도 수준에서 올해 2%대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신장률에도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럼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의 신용카드 억제 정책의 그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앞으로도 별로는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연봉 역시도 연초에 결정이 되게 되면 한 해가 그냥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선다고 해서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 시장 부진은 그냥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강도에 있어서 지금까지보다는 다소 좀 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네.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는 소득 신장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7% 중반 이상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소비가 부진했었던 게 뭐냐면 경기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하고 있어서 전망 자체가 전망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심리가 안 좋아진 거죠. 센티멘털이 안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는 구조였었는데 올해 3월 달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계속 안 좋으니까 계속 가계가 긴축 재정을 해서 가계 전체 부채 증가율도 낮아졌고 심지어는 수도권의 부채 증가율은 마이너스 신장까지 했습니다. 부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계 수지가 흑자폭이 높아지면서 이제 가계 소비 심리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수건을 계속 짜 놓으니까 이제는 조금 써볼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신 것 같은데요. 소비란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 수 있다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소득이라는 게 경기가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국부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신용카드 같은 건 왜 이렇게 억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신용카드를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보면 이 소득공제율도 좀 낮추고 또 신용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억제책들이 나와서 카드업계도 되게 좀 힘들어하고 당장 저만 하더라도 부가 서비스 같은 거 없어진다는 그런 통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거의 매주 이것도 소비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가 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소비 신장은 사실 IMF 막 지나왔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서 소비가 신장을 했다기보다는 카드에 의한 신용 소비 증가. 예를 들면 무이자 할부 12개월 그러면 내 돈 없어도 그 12개월 동안 그냥 돈 땡겨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공제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초부터는 무이자 할부를 카드사가 기존에는 금리 부담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유통업체가 너희가 부담하려면 부담해라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통업체에서 자기 돈으로 프로모션을 걸 수 있는 데는 과거에 비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신용카드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용카드로 인한 이 소비의 위축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3분기 실적은 그렇다 치고 지난 2분기 실적 한번 먼저 점검해 볼게요. 2분기 우리 유통업체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일단 2분기 유통업체 실적 딱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기로는 안 좋다. 안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통업종은 원래 기본적으로 물가 신장률만큼은 무조건 오릅니다.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그런 업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업체의 실적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매출은 올랐는데
이익이 좀 이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마진이 줄었다. 마진이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열심히 해서 매출액은 뭐 백화점이든 뭐 어디든 뭐 조금씩 늘긴 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마진이 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업태별로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 같이 정부 규제로 기존 좀 매출액이 감소하는 업태라든지 골목 상권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다음에 아울렛, 홈쇼핑 등의 신규 경쟁자로 인해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백화점 업태 같은 네.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너무 열심히 걸어서 이익이 역신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소비 채널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소비자들이 막 유입되면서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는 업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바일 쇼핑. 모바일 쇼핑. 예.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울렛. 예. 그리고 창고용 할인점. 예. 이런 곳들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가는 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지하철 같은 거 이렇게 타보면 출퇴근 시간에요. 스마트폰으로 장 보는 사람이 는다. 그래서 출장족, 퇴장족 이런 용어도 생겼다 그래요. 출근할 때 장 본다, 퇴근할 때 장 본다. 이 아버지들이 퇴근하실 때 보니까 오히려 이 장 보고 간다. 안 가도 되니까 모바일로 하니까 이런 그 새로운 유통 채널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힌트도 연구원님 그 설명 중에 좀 얻게 되는데 유통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백화점, 재래시장 또 뭐 이런 것들만 있다가 최근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 주목할 만한 유통 채널의 변화 어떠한 것들이 좀 있는지 그거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은 그 기존 업체들에 대한 진단하면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 유통업을 주도하던 각 업체들의 성장 전체의 주 원인이 약간씩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대형마트다. 대형마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본 원인은 정부 규제입니다. 예. 상생법에 의해서 대형마트 출점이 억제가 된 상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부터 또 다시 개정이 되면서 네. 월 2일 휴무를 고정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업 일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화점은 왜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성장하는 율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느냐라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국내 경기 불황 그리고 기술 발달 그리고 2인 이하 가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소비자들은 이제 좀 싼데 아니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데를 많이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울렛, 창고용 할인점, 홈쇼핑, 소셜 커머스, 뭐 그다음에 쇼핑몰. 근데 이제 쇼핑몰은 부동산이고 그 안에 있는 전문점들이 네. 매출액이 막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소비자 채널 다양화가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명품이나 패션 잡화를 파는 메인 채널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얘 말고도 살 곳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렇죠. 더 가면 싸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네. 시작하고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좋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부진해지고 네. 우리나라의 메이저 업태가 매출액이 부진해지니까 마치 유통업이 좀 안 좋아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 왠지 거죠. 백화점에서 뭘 샀다 그러면 예. 그렇게 비싼 데서 샀어. 이런 생각을 어느 틈엔가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알고 보면 요즘 세일 프로모션을 하도 많이 해서 거의 연중 내내 세일 그 행사를 얘기는 하고 세일 안 있거든요. 하면 안 간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마진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채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먼저 가보죠. 예, 이러한 어떤 새로운 채널들 사실 그 유통업 포화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통 이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합니다. 뭐냐면 유통업은 생산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항상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어디선가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재래시장이 메이저였었고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마트로 왔듯이 예. 지금 지금 소비가 침체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건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의 이야기지 다른 업체의 이야기는 지는 아니다라는 쪽이 거죠. 있으면 또 뜨는 쪽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저는 향후 한국 유통업의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어떤 번째는 거죠? 뭐냐?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러면 소비자는 무조건 싼 가격을 찾는 거죠. 싸야 된다. 네, 싸야 된다. 예. 그래서 누가 싸게 팔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접근성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요.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안 살라 그래요. 소극적이다. 예. 안 사고 버티다가 어느 날 똑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네. 급히 달려가서 사야 됩니다. 편하게 사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린형 그 판매처들이 뜨게 되는 예. 내지는 온라인 같이 좀 접근이 편한 이런 온라인. 곳들로 좀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는 어떤 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더라도 2만 불이 넘은지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상품들을 원합니다. 네. 그 상품들이 좀 다양해지길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 등산이 열풍인데요. 등산 용품 같은 것들을 사려고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적에 다양하게 내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비교해 보면서 살 수 있는 곳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동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병행 수입한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등산용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샵들이 활성화되는 게 향후 미래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참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세 가지를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일단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고 앞으로도 뭐 예전처럼 8, 9% 이렇게 가는 성장률을 기대하기 힘드니까 일단 싸야 된다. 그 다음에 가급적 소극적으로 소비를 하니까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접근성이고. 다음에 2만 불 이상의 우리나라가 3만 불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 수준 동안 이 2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으니까 또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특정 분야들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덕후 소비라고 자기 생활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내가 사이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이클은 또 비싼 거 사기도 하고 등산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아웃도어 엄청나게 소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떤 판매 채널 예전 같으면 홈쇼핑도 있을 거고 TV 홈쇼핑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뭐 또 창고형 할인마트도 있고 어떤 게 좀 뜰 것 같으세요 앞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양화된 전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문점 같은 걸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방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를 다 충족하기를 소비자들은 원합니다.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머릿속으로 딱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울렛. 아울렛. 예. 근데 아울렛이 우리는 머릿속으로 지금 패션 아울렛만 떠올리는데요.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서 패션 아울렛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이라든지 각종 품목에 대한 아울렛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아울렛들. 그 다음에는 창고형 할인점. 네. 예전에 그냥 스탠다드한 할인점보다 창고형 할인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선호를 갖고 싸죠. 있죠. 예. 뭐 아마 주차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가 항상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모바일 쇼핑이 업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다른 온라인 채널에 비해서 비교적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응도가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다 충족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정도 충족하는 편의점이나 그리고 쇼핑몰 안에 있는 전문샵들이 요즘은 계속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테니까 이제는 시장에 좀 접근하는 질문들 몇 개 좀 해볼게요. 자, 아무리 새로운 유통 채널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유통 강자들 예를 들면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 백화점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뭐 창고형 할인점을 한다든지 양판점을 한다든지 또 아울렛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다각화 노력이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이 업체들의 성장을 앞으로도 견인해서 예전에 2000년대 총가에요. 이마트를 만든 신세계의 주가가 몇십 배 오르는 국면을 저희가 한번 목도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성장세를 다시 한번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의 어떤 기본 베이스 볼륨을 이마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네.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둘 다
종합 소매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전부 다 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백화점들이 시도하고 있는 아울렛몰들은 예. 대부분 패션과 자파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 백화점 안에 있는 일부 카테고리만을 빼서 그걸로 전체를 대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률 둔화되는 거를 보완하고 방어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성장을 역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를 극복하려는 변수가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 어떤 변수가 거죠? 뭐냐면은 패션 아울렛에서 벗어나서 아예 종합 아울렛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위원님, 백화점도 있고 예. 할인마트도 있는데 종합 아울렛까지 하면 예.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서로 제살 깎아먹기 성장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백화점들은 스키즈에 대해서 예.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형 쇼핑몰, 편의시설 중심이나 고급화 중심으로 해서 바뀌는 게 맞는 방향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들이 이것을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누군가 다른 애가 하면서 그걸 뺏어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예, 그렇죠. 해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좀 영악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게 사실 월마트, K마트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고 토종들이 다 성공한 예.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아울렛몰을 하는데 이거를 생각 이상으로 스스로 안 키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업계 넘버 원은 하되 아주 키우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기존 마켓을 보호하는 그런 전략을 현재 취하고 있는 국면이기 외국계나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못 들어오게 할 정도만 딱 딱 성공. 그렇게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울렛이 백화점을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전략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울렛의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울렛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월 재고 상품을 가져다가 파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 점포의 숫자를 봤을 적에 아울렛 점포가 생겨날 수 있는 숫자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집에 이렇게 휴일에 있다 보면 요즘 여름철이라 그런지 이렇게 그 홈쇼핑, TV 홈쇼핑 채널들이 이렇게 간혹 가다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충동 구매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품도 좋고 또 싸다 이런 평들도 있는 홈쇼핑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예, 홈쇼핑 업체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그래서 그 국내에서 국내 기관들이나 국내 투자자가 몇몇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정도 올랐으면 소재 나올 거 다 나왔고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간이 명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갈 수 있다. 예, 홈쇼핑의 업태 호조는 일시적인 패션이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온라인 쪽의 선호도. 그리고 홈쇼핑이 지금 성장하는 게 순수하게 TV만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고요. 현재 홈쇼핑 섹터의 실적 호조는 기본적으로 유형 상품군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하고 SO 수수료 인상률이 둔화되면서 이익이 늘어난 부분. SO라는 게 이제 유선방송업. 유선방송국에 대한 케이블 예. 수수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소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일단 하반기 중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모바일 쇼핑의 매출 증가. CJ 오쇼핑 기준으로 하면 제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월 한 250억 정도 매출액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6월 달에 200억을 찍었습니다. 모바일이요? 예,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으로 쇼핑하는 게 월 2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 예, 그리고 GS 홈쇼핑도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200억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은 300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내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년에 거의 이 속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한 5천억까지 또 연간 5, 6천억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정도 바로 성장 그겁니다. 속도라면. 이 속도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도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을 가지고 홈쇼핑주가 아니라 네. 모바일주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참 이 매력이 있는 산업이긴 해요. 딱 채널만 딱 잡아놓으면 성장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별히 초기 시장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우리 주변에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최근 보면 이 TV 홈쇼핑 업체들이 상생 펀드를 조성한다. 납품업체들이 이렇게 좀 지원하는 돈을 각출해서 상생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펀드, 이런 도움을 주는 활동들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돈을 계속 벌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돈도 내겠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그러면 내수 부진도 겹쳐 있고 소비 증가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현재 유통 주식 중에서도 아까도 뭐 몇 번 힌트를 주셨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업체들은 좀 주목해서 봐라. 그런 토픽 업체들 몇 개 좀 꼽아주세요. 예, 일단 제가 종류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오프라인 업체 탑픽으로는 그 전문점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롯데쇼핑과의 향후 국내외에서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가전 전문점인 롯데 하이마트를 하이마트 새로 인수한. 예. 예. 목표 주가는 10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국면과 펀드멘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내년에 뭐 해외에 진출한 소재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주가 상향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중국 있습니다. 대도시에 우리 롯데 하이마트 하나씩 툭툭 들어서면 주가가 아주 날아가겠군요. 예, 뭐 동남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어찌됐든 탁탁 들어가게 되면은 파워풀할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온라인 탑픽으로는 아까 저도 힌트를 여러 번 드렸지만 모바일 트렌드의 우리나라 홈쇼핑 업체 중에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CJ 홈쇼핑. CJ 홈쇼핑. 예, 그리고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해외 홈쇼핑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소싱 및 글로벌 판매가 가능한 이러한 어떤 시스템도 CJ 홈쇼핑의 투자 네.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을 여러 것 가지 같습니다. 재료가 있네요.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그렇게 높게 설정해 놓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모바일에 관련된 소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향을 하려고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으로 보고 있는 심리적인 주가는 훨씬 더 높은 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심정적인 또 주가 전망까지 살짝 또 보여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비주류 유통이긴 한데요. 예. 산업재 유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아이마켓. 회사입니다. 예, 기존에는 단순히 삼성의 MR로 납품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시게이트라 그러는 전 세계 최대 하드디스크 생산 업체에 단독으로 응찰을 해가지고서는 해외에 쟁쟁한 다른 MRO 회사들을 제치고 이제 수주를 했군요. 예, 수주를 따온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 역시 이제 삼성의 해외에 있는 공장 진출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적으로 글로벌한 컴퍼니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역시 목표 주가 3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업체다 특별한 재료도 갖고 있고, 특별히 보니까 롯데 하이마트나 아이마켓 코리아는 최근에 피인수돼 있는 회사니까 새로운 오너십, 새로운 경영진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화투자증권의 김경기 수석연구위원께서는요, 유통업이 전통산업이기도 하고 내수 침체에 직격탄을 받는 저성장 산업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유통 채널의 어떤 다변화, 그리고 이 소비의 어떤 그 패턴을 좀 잘 읽어내는 업체들을 잡아내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롯데 하이마트, CJ 오쇼핑, 아이마켓 코리아, 이 세 업체를 하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라는 권유를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